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이 세계 수요 둔화로 국제 유가가 급락한 날, 이 엔비디아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경기가 부진한 것도, 그럼에도 AI 또 뭐 신기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모두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가도 그런 상황을 좀 대변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디서 좀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화요일에 주자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분명 어젯밤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고요. 그걸 이어받아서 우리 시장도 오전까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오후에 이렇게 안 좋아진 거예요. 대체. 전 세계 반도체 1위 기업의 위험을 이제 미국 증시는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네. 뭐 엔비디아 이야기였는데 미국 증시가 최근 한 3주 동안에 실제로 M7에 대한 종목이 조금 추천될 때 한 2개 정도 종목은 시세가 좀 강했습니다. 그게 또 하나가 이제 메타라는 기업이 있었고요. 네. 이제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워낙 생성의 AI 쪽으로 연초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메타의 강세 속에서 7개 종목 중에서 그 다음으로 강했던 섹터가 엔비디아였는데 오늘 아침에 움직인 종목을 놓고 보면 사실 엔비디아가 폭등을 하면서 이제 급등을 하면서 네. 많은 투자분들이 야 오늘 하이닉스나 기존의 HBM 관련주가 상승하는 거 아니냐 기대를 좀 했을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놓고 보면 실제적으로 엔비디아는 뭐 클라우드 관련해서 HBM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가정용 PC에 대한 AI 반도체 내용이었거든요. 물론 그 뭐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1월 달에 가장 강했던 온 디바이스 관련주 쪽으로만 매개세가 좀 몰렸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그 일정이 좀 많았어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도 뭐 4분기 실적이라는 것 자체가 뭐 우리가 생각 기대 좀 낮추고 있습니다만은 또 2조 원대 후반이라면 다시 한번 약간 시장에서 이제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이것 봐라. 정말 돌아선다. 실제적으로 적자폭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찜찜한 거고 최근 1월 3일 첫 거래일 이후 지금까지 기관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매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관들이 조금 초반에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에서 버티지 않는 걸 봤는데 오늘은 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네. 좀 130만 주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또 밀리다 보니까 지수도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이번 한 주만 놓고 보면 1월 효과라는 것은 역시나 코스닥 중소형주는 강하고 코스피 관련 대형주는 부진하다는 것을 오늘까지도 보여줬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올해 들어서 주가 흐름도 사실 좀 부진한 느낌이긴 한데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는 그래도 아주 조금씩이지만 계속 유입이 되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이제 그 11월 달부터 사실 이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왔던 것들이 대부분 이제 환배팅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었고 더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라든가 외국인들이 자금 더 유입되려고 하면은 환율이 더 떨어져야 되는데 네. 시장에서는 이제 그 지수 그 금리 인하를 이제 3월부터 그 인하를 해서 올해 6번 정도의 실제적으로 베팅이 있었고 한때 이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를 넘은 반면에 지금은 60%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3월 금리 인하가 좀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와 그리고 이제 그 점도표상으로는 3번인데 네. 이것이 그 실제 그 시장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이 그 괴리가 좀 서로 맞춰지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좀 약간 어쩌면 이제 당연한 일단 그 조정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외국인들이 더 살려면 어쨌든 환율이 1,300원,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밑으로 떨어져야 환배팅이 들어오는데 다시 최근에 1,310원 부근까지 또 올라갔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을 좀 주춤하고 또 이제 작년 연말에 금융 투자 중심으로 배당 투자가 좀 과도했다는 평가가 나와서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금융 투자발의 매도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받쳐줄 만한 수급이 지금 외국인이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어서 지금 약간 수급의 소강 상태고 또 이제 실적 오늘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어제 LG전자라든가 오늘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실적을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다 안 좋습니다. 지금 4분기 실적 다 안 좋은데 네. 안 좋다고 생각한 것보다 더 안 좋아요 지금 분위기가. 삼성전자도 실적 컨센서스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많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4조 원대가 아니라 2조 8천억대 영업이익 나온 것들은 네. 안 좋다고 봤는데 더 안 좋다는 게 이제 확인된 거고요. 이러한 이번 4분기 실적은 대부분 그런 분위기가 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실적 발표 그 시즌이 올 구간에는 쉽게 이제 지수라든가 종목들이 크게 이렇게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네. 봤을 때는 1월 이제 중반 이후 이제 1월 달은 좀 쉬어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월에는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 우리 시청자 황금봉왕님, 시장은 지금 조정 중이지만 옆으로 이번 주는 횡보하고 다음 주에는 그래도 갈 것 같아요. 좀 희망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1월에는 이렇게 실적 시즌이 계속되면서
좀 그래도 어려움이 계속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예. 최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실적이 시장의 컨센 대비해서는 좀 많이 좀 미진한 그런 실적을 좀 내보내면서 일단은 뭐 주가가 이제 앞서서는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장 들어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크게 좀 하락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 2% 올라갈 때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을 때 2%대로 지금 하락을 하는 것 자체가 놓고 봤었을 때는 삼성전자의 이 실적 쇼크가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오늘 밤에 또 CES 있습니다. CES에서 이제 AI와 관련된 스토리들 자체가 네. 또 긍정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찌됐든 4분기 실적 자체는 과거 지사가 되는 상황들이고요. 앞으로 이제 2024년도 1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뭔가 이제 기대 심리감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는 또 저점을 만들어내주고 다시 한번 이제 지수가 좀 턴어라운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뭐 우리가 예단할 수 없는 상황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다른 이제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까지 영향을 좀 미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11월 달과 12월 달 동안에 지수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많이 올라가는 과정의 가장 핵심 키 포인트가 사실은 반도체 전반적인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HBM을 시작을 해가지고 뭐 온디바이스 그리고 온디바이스에서 CX로 넘어가는 과정에 좀 놓여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단기간에 좀 너무 많이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에 대한 조정 부분들도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은 일단은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지금 CPI입니다. 네, CPI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날 발표가 되는데 일단은 지난 월이 이제 3.1%였고요. 현재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게 3.2%인데 또 간간히 기사들을 좀 보시게 되면 3.2번호 높아질 수 있어. 라는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되면은 앞서서도 이제 이창호 의원님께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대 자체가 11월 달, 12월 달 그리고 1월 달 지금 시작되는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얘기가 많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조정을 받으면서 그게 지금 한풀 꺾였거든요. 네. 근데 뭐 이번에 이제 CPI 자체가 또 시장에 좀 충격을 안긴다라고 하게 되면은 금리 인하 그 시기 자체가 뭐 5월 달 얘기했다가 이제 하반기로 완전히 넘어가 버릴 수 있다. 그렇다고 되면은 현재 지금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주가가 올라가는 그 과정을 버틸 수 있을 만한 버팀목을 못 찾는다 시장에서. 거기에다가 또 실적 자체도 그렇게 쏙 좋지 않은 실적들을 내보낸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매수를 하려고 하는 뭔가 이제 용기보다는 내가 내 자산을 좀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좀 차익 매물을 좀 시장에다 내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이제 심리가 전반적으로 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앞서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채팅방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는 약간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좀 조심해라. 이번 아직 이제 미국 CPI 발표 전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방향성을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이 부장님께서는 1월에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주셨거든요. 하 대표님 생각도 같으세요? 지금 뭐 횡보를 할지 방향성을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원래 빠지면 신중하고 네. 모르면 즐기고 네. 쉽게 보시면 좋은데 아까 우리 최영경 대표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게 되면 12월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관들이 최근에 5일 동안에 1조 정도를 팔았는데 물론 이제 금융 투자가 좀 되죠. 근데 일정 배당과 관련된 물량도 있습니다만은 기관들이 최근 5거래일 동안 1조이라는 금액을 매도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삼성전자는 1,000만 주 정도가 돼요. 매도를 하면서 실제로 나온 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8을 형성하고 4% 튀면서부터 반등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의 반등 속에서 실제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건데 이번 주 11일입니다. 11일 발표될 미국의 물가 지표는 그러니까 혼조되어 있어요. 코어 CPI는 4.0에서 3.8이나 3.9 정도 내려가는데 이제 연준은 사실 코어 CPI를 많이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물가라고 하는데 이제 코어 CPI가 떨어지는 속도도 괜찮습니다만은 헤드라인 물가 지수 같은 경우가 3.0%에서 3.2% 정도로 있는 거고 시장은 좀 가파르게 미국이 올해는 금리를 좀 공격적으로 인하할 것에 베팅을 하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약간은 좀 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고 이번 주만 놓고 보면 제가 오늘 그래도 삼성전자의 주가 변동성이 큰 데 대해서는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주분들도 지금 당장 8만전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가냐 안 가는가가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가 그냥 말하기 좋게 8만전자, 9만전자 이야기하는 건데 네. 삼성전자가 8만 원이든 9만 원이든 10만 원 간다는 거는 그만큼 한국 증시가 2,800, 2,900까지 갈 수 있는 그림이 되는 거고 그 말은 뭐냐 하면 24년도 경기 자체가 좋다는 걸 의미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과정에서 연초부터 좀 많이 달렸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로 들어갔던 이 패시브 자금 자체가 조금 쉰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삼성전자 실적 평가 조금 말 나온 게 보태면
이게 그러니까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3분기 때 2조 원대 후반에 적자가 나왔는데 네. 반도체에서 사실은 실망 매물이 나왔다고 예단하기는 좀 이러고요. 삼성전자가 전체 누적 기준으로 이렇게 뭐 1분기, 2분기 때 6천억, 그리고 3분기 때 2조 원대 후반 나올 때는 우리가 말하는 MX 사업부, 그러니까 DS 사업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스마트폰 같은 데서 어느 정도 3조 원 이상을 커버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4분기는 원래 스마트폰 비수기입니다. 삼성전자 입주는 애플은 3, 4분기가 성수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놓고 보면 삼성전자 오늘 실적 평가에 대한 이야기 자체는 뭐 약간 4분기는 보통 빅베스가 많기 때문에 별 의미는 두고 있지 않고,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삼성전자의 약세가 종합 주가 지수에 눌림을 만들겠지만 오히려 그다음 일주일 동안 삼성전자만 올라갔던 그 지수의 왜곡 현상은 좀 완화되고 된다면 아마 내일부터는 뭐 자동차든 또 다른 관련주들의 매기가 확산되는 것도 좀 지켜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얘기하기 전에 일단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차분해진 느낌이 들어요. 투자자분들이 좀 마음들이 좀 차분하게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드는데, 우리 시청자 랜드튜브님 VR 관련주 물렸다가 수익이 나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우울한 느낌이긴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수익을 나는 빨리 이동해요. 구간들이 예. 있는 거예요. 이 타이밍에서 좀 막막하다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예. 단기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예. 혹은 뭐 좀 중장기적인 관점의 투자자는 어떻게 지금 시장을 좀 견뎌야 되는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은 어떻게 견뎌야 됩니까, 최 대표님? 뭐 앞서서도 우리 하청래 대표님께서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미리 좀 말씀 좀 드리게 되면 네. 일단은 물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흐르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네. 그럼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이 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특별하게 매력적으로 좀 보이지 않는다라고 되면은 그쪽에서 당연히 돈이 빠져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거죠. 거기에다가 모멘텀 값이 붙어버리게 되면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굉장히 높은 건데, 아마 이번 주 초반에 보시게 되면은 GPT 관련된 스토어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뭐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11월 달하고 12월 달 차트 한번 보십시오. 다른 종목군도 움직일 때 전혀 움직이지 않고 박스권 유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적으로 부담감이 없는 상태에서 모멘텀적인 부분들까지 붙어버리니까 이제 연 이틀 정도 상한가를 치면서 상당히 상승하는 그런 이제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도 오늘 굉장히 많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네. XR, VR 관련 종목군들. 애플에서 지금 우리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좀 있는데 400만 원입니다. 출시 가격이. 네. 굉장히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나 수요가 있느냐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에서 시장에다가 이제 새로운 뭔가 이제 디바이스를 내놓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이러한 기업들이 이러한 이제 애플이 어느 정도 선도적인 기기들을 좀 만들어냈었을 때 시장에서에 대한 파급력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종목군들이 움직이는데, 아마 XR, VR 관련 종목군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 달하고 12월 달 안 올랐어요. 네.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적인 부담감이 없으니까 시장에서는 수급이 굉장히 좀 빨리 진행이 되면서 급등하는 그런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번 주에 좀 보실 만한 것들은 이제 내일이죠. 네. 가상화폐 관련주들. 아, 비트코인. 네, 현물 ETF가 과연 이제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네. 그 부분에 따라서 또 이제 움직이는 상황들인데, 아마 오전장에 움직였던 흐름들이 좀 보여주긴 했지만, 물론 종가상으로는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이렇게 모멘텀 플레이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된다라고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로 인해서 높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투자자들이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오히려 실적보다는 모멘텀, 그리고 모멘텀보다는 또 주가에 대한 레벨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면서 아마 작은 종목군들, 네. 앞서서도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1월 달이 12월 달, 그러니까 전년도 12월 달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강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1월 달은 소폭 낮은 수익률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네. 그 낮은 수익률 중에서도 대형주 쪽 수익률보다는 중소형주 수익률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강합니다. 그러한 이제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있는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이제 흐름들 자체가 이해하시는 데는 좀 쉽게 좀 다가오시지 않겠느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월에는 모멘텀이 될 만한 이벤트 같은 것들을 좀 집중해서 보면서 좀 중소형주 중심으로 좀 들어가 봐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하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걸 우리가 1월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벤트 종목. 모벤트요? 네. 방금 만드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벤트가 있는데 너무 급조한 티가 나가지고. 예. 아, 그렇습니까? 이벤트 종목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최영경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12월 달에 보통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고 나면 연초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기 자금이 50조가 넘는 자금이 타는데 누가 1월 달부터 베팅을 하겠어요. 그래서 보통 1월 달 같은 경우는 아마 흐름 자체 1월 동시 만기가 지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내일 모레가 될 것 같네요. 1월 만기까지는 패시브 자금이 좀 좌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들은 힘이 조금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연초기 때문에 워낙 1월 달은 CES도 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많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다음 주도 이제 삼성의 갤럭시 S24 이야기도 있고 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뭐 XR이나 이런 관련주가 더 빛을 발하는 게 네. 날짜를 정해주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벤트는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1월 말 2월 초 하다가 오늘 아침 보도에는 2월 2일이라고 이렇게 네. 날짜가 나와주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환호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오래 가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뭐 예를 들어서 GPT 스토어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 주말에 오픈 AI가 이번 주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미국 시간으로 10일이지 않을까 그리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장 마감할 때도 어제 많이 올랐던 이 GPT 스토어 관련주들이 시세가 딱 붙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할 때는 시장이랑 별 상관은 없어요. 그리 본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얼마까지 오래 지속되느냐고 제가 만약에 한다면 길어야 2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다음 주부터는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한 4.1% 이상으로만 치고 가지 않는다면 아마 2주 정도의 이런 약간 대형주 조금 쉬고 중소형주의 모벤트 종목들은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유행어가 될 수 있을지 좀 희망을 걸어보죠. 네. 중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이 1월을 좀 어떻게 나야 될까요? 이런 이제 뭐 아직 겨울이니까 네. 겨울은 1월 달 겨울은 얼마 남지 않은 거죠. 뭐 2월만 보내면 겨울 끝나면 봄이 올 것이고 꽃피는 봄이 오고 따뜻한 이제 더운 이제 여름이 올 것이니까 그냥 네. 인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 투자하신 분 대부분 뭐 2차 전지 좀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양극재라든가 이제 그 기업들이 하반기에 증설 일정에 다 몰려 있고 그럼 그런 실적들이 온전히 다 나오는 게 내년이 또 되겠죠. 그러면은 보통 이제 한 6개월 이상 뭐 선반영 된다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하반기가 더 좋다고 보면 지금 뭐 본인들이 밸류에이션해서 그 싼 종목들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 있는 그 어떤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또 그 패시브 자금 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뭐 페나케라고 많이 하는데 네. 이제 MSCI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거기 편입 가능성 있는 종목들 뭐 에코프로 머티도 있고 뭐 한진칼, 말테돈이도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는 좀 가능성이 좀 적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편입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외국인들 액티브 자금들이 들어오니까 그럼 편입 확정되고선 편입되는 전날 종가에 매도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액티브 자금이 이제 패시브 자금한테 자금 넘겨주는 이제 플레이를 하시면은 되고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가끔씩 이제 MSCI 편입이 되면은 그날 편입 날부터 본격적으로 수급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종가에 매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저점을 잡는 전략이 훨씬 더 낫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국내 지수에 관련돼서는 확실히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 종목들이 훨씬 강했습니다. 이게 예. 이제 포스코 DX가 그 사례를 보여줬기 때문에 포스코 DX 주가도 결국에는 이전 상장 전날과 전전날 이 고점을 형성해서 최근에 LNF라든가 HLB라든가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신청한 기업들 주가 흐름이 좋은데 그런 기업들은 뭐 여전히 이제 심사 결과가 나와서 확정돼서 편입되기 전날까지는 이런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지난주에 코스피 이전 상장설 여기가 좀 있었던 게 주가가 최근에 금요일에 올라왔던 게 아닌가 그런 분석 뉴스가 이제 최근에 1월 7일자 조선비즈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그 이벤트에 있는 종목들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팁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김지민님께서 삼성전자를 오늘 한 주를 사셨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매일마다 한 주씩을 사시겠다. 지금 이제 좀 저가 구간에 진입했다고 보고 지금이 이제 기회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해보시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이실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주가 지금 오늘 7만 5천 원 선을 내줬거든요. 4분기 영업이익이 2조 8천억 원, 시장에서는 이제 3조 9천억 원 정도를 예상했었다라고 하는데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기대가 너무 과했던 것이냐, 아니면 실제가 좀 부실한 것이냐, 뭐가 맞습니까, 최 대표님? 일단은 우리 김지민님 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되셔야죠. 예. 둘 중에 뭘까요? 시장이 먼저 좀 급하게 움직인 걸까요? 아니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둘 다가 믹싱이 된 것 같아요.
둘 다다. 예, 둘 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앞서서도 말씀 좀 드리긴 했지만 이게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를 맞춰주냐 못 맞춰주냐에 대한 스토리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이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부분들에 대한 영향력들은 오늘로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시장의 눈 자체는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회복세 그리고 경기에 대한 회복세를 등에 업고 올라갈 수 있느냐 그리고 새로운 신시장이 어찌됐든지 간에 2023년도서부터 AI라는 하나의 큰 명제를 가지고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이 기존에는 뭔가 기대감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대감들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2024년도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업적인 성과들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도 GPT 스토어 관련해 가지고 왜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뜨겁게 좀 반영을 했냐라고 보시게 되면 오픈 AI가 2023년도에 돈을 못 벌었습니다, 사실. 매출액은 그나마 좀 올라갔었는데, 근데 이 챗 GPT 스토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올해 매출액 자체를 한 3배 정도? 예상치를 좀 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수익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이 AI 시장이 오픈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뭐 오늘 발표를 한 4, 4분기 실적이 다소 좀 실망스럽다 하더라도 주가에 대한 회복세는 좀 가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늘 밤 9시입니다. CES 여기서 이제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오픈과 더불어서 내일자서부터 이제 시장에서 IT 종목군들에 대한 시각들이라든지 반응들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좀 가감 없이 신랄하게 좀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삼성전자 지금 주가가 어떨지에 대해서 전망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반도체 업황이 이제 기대만큼 회복을 거둘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싸다고 보고 들어가는 것은 옳은 선택인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주가 흐름은 그 업황과 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업황이 안 좋을 때 주가가 바닥에 나와서 그때 사서 좋을 때 팔고 이래야 되는데 네. 좀 전과 좀 사이클 그러니까 이전과 다르게 이제 사실은 지금 계속 감산 사이클 구간이거든요. 사실 감산 사이클 구간에서는 주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없는데 그 HBM이라는 그 AI라는 이제 그 새로운 이제 그 모멘텀이 나타나면서 이제 주가들이 올라간 것이고 최근에 증권사 목표가들이 대부분 10만 원을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나온 하나증권이 10만 원 얘기했고요. 그 한국투자증권이 99,000원. 그리고 DS가 이제 99,000원, 메리츠도 95,000원 얘기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이게 과연 이게 맞느냐의 문제가 있는 게 모증권사에서 삼성전자 10만 원과 SK하이닉스 16만 원 전망을 하는데 리서치 센터에서 지수 전방 상단이 대부분 2,750이라는 겁니다. 근데 네. 이 두 가지의 뷰가 양립할 수 없다는 거죠. 현재 주가에서 뭐 10% 15% 올라가도 지수가 2,900을 가야 되는데 코스피 기준으로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지수 전망이 아마 틀리든지 네. 아니면은 그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주가 전망이 틀리든지 둘 중에 하나는 이게 모순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지수에서 삼성전자만 10만 원만 가도 2,700을 갈 수가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10만 원 뷰와 그 지수 상당 2,750은 양립할 수 없는 뷰라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틀리다. 지수가 맞을까 종목의 배가 맞을까 봤을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다소 이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올라가고 대부분 밸류에이션 상향에 대한 것 때문에 목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네. 좀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뭐 주가가 꺾여서 우양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조정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직 제가 계속 강조드린 지표 중에 하나가 그 CLI라고 해서 그 OECD 경기 선행 지표인데 네. 12월치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1월 달에 꺾이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100.4가 나오면서 0.1% 상승이 나왔거든요. 저희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 송명섭 애널 그 위원이 이제 이게 조만간 꺾일 거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12월 달께 아마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네. 좀 반드시 봐야 되고 혹시라도 그게 꺾이게 되면은 반도체 종목들 특히 밸류에이션 상향으로 인해서 올라갔던 HB 관련 종목이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단기 조정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조정이란 거는 꺾여서 우양이 아니라 많이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 조정이 필요한 구간에서의 그 명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3월부터에 대한 베팅이 좀 들어간 상태인데 그게 만약에 이제 기존의 전도표대로 5월이나 6월 정도로 시장의 뷰가 바뀌면은 이 또한 이제 유동성 공급이 좀 늦춰지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그 반도체 종목들이라든가 기술 주종 전체적으로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염두에 두시고 저는 1분기가 보통 그 반도체 섹터가 전통적으로 비수기라서 그러니까 4분기도 안 좋은데 1분기도 안 좋은 6월 좀 겪으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파는데 SK 하이닉스는 사는 모습들은 오늘 실적 발표에서 메모리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 비메모리 쪽이 안 좋았다 이런 평가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하이닉스 쪽에서는 그래도 4분기 실적 선방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묻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다르게 외국인들이 좀 이겼던 것 같다라고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이창원 부장님 뷰가 명확하시고 근거가 확실해서 좋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2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말씀을 좀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주가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을 했단 말이죠. CES에서 PC용 AI 칩을 뭐 3종을 발표를 했다 그러던데 기존보다 이제 가격은 좀 크게 낮추고 성능은 뭐 한 5배 정도 뭐 개량이 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인가요? 의미가 있을 수는 있죠. 그게 사실 가정용 그 AI 반도체 출시도 의미가 있고 또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 쪽으로 차량용 GPU 공급한다는 내용도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가 관점에서는 근데 약간 주가만 오른 건 522달러까지 간 거는 약간 쇼크보도 좀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상당히 500달러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23년도 5월달, 11월달만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올라갔던 흐름하고 주가만 놓고 보면 신고가니까 우리가 역시나 다시 엔비디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올라간 그 흐름을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CES라는 이벤트와 또 하나 쇼크오버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엔비디아의 숙제 자체는 미중 무역 반도체 규제고 엔비디아의 AI 반도체가 중국에 들어가는 데 대해서 계속 커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관점을 보시면 좋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엔비디아의 500달러 이상의 그렇게 많은 비중을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좋은 건 뭐냐 하면 엔비디아의 상승 때문에 미국 증시의 하락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좀 경관 흐름을 놓게 보기 좋을 것 같고 지금 1월 달 우리나라 증시 관점에서 엔비디아와 하이닉스, 엔비디아와 관련주로 연결짓기에는 시장 자체가 조금 쉬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좀 지으면 좋겠고요. 아까 삼성전자는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삼성전자는 곧 외국인이고 또 환율입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외국인 기관이 패시브 자금을 많이 쏠 수 없는 환경이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지금 1,300원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일본의 지진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지금 유럽의 러시아나 동유럽 같은 경우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죠. 그러니까 유럽발 또 기후로 인한 불안 자체도 유로화 약세를 끌면서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 구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쪽은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좀 제한적이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한 주 사시는 거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팁을 드리면 보름 단위로 한 주 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2월 중순이 지나야 그룹을 3가지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글로벌 증시가 11월 말부터 올라왔는데요. 반도체, 네카오, 바이오 진영이 1군단이고 2군단 예비 4단이 자동차가 있고요. 3군단이 배터리가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이게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장세인데 이 3가지 그룹에서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상단 경직, 그다음에 배터리는 하반 경직이고 중간에 자동차가 있는데 이 로테이션이 결을 맞춰지는 데는 최소한 2월 말이나 3월 초순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으로 2월 말 3월 초순 정도가 됐을 때만이 이제 어느 정도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드라이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관점에서는 지금 주도주 반도체, 주도주 자동차, 주도주 뭐 2차 전지 이렇게 보기에는 한 달 정도 이상에는 이런 어떤 힘의 분산 차원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창봉이 삼촌의 인사이트에 다들 감탄하고 계십니다. 자, 사실 그동안 PC는 사양 산업이었는데 이게 여기에 이제 AI 칩이라는 게 붙으면서 뭔가 새로운 좀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뭐 이렇게 평가들이 있는 것 같고 엔비디아 이번 발표에 대해서요. 중국으로의 수출 규제도 좀 비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가능한 건가요? 이제 중국으로의 수출 규제를 비껴나간다는 게? 그걸 목적으로 해서 만든 거고 사실 저 GPU가 게임용이긴 하는데 AI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거치지 않고 PC에서 직접 한다는 건데 저것도 또 미국에서 그냥 둘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또 제재를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인데. 또 다시 제재가 더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저장칩도 계속 제재를 하니까 과연 저대로 둘지는 좀 의문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제재하면 또 다른 칩을 만들려고 계속 그런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 흐름이 지금 뭐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게 지금 시장 1월달에 가장 큰 이벤트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랑 CES인데 이 둘 다의 수혜주가 엔비디아라는 얘기를 좀 하는
하는 거고 엔비디아 쪽에서도 AI 바이오 쪽에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AI와 이게 다 겹쳐지는 게 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랑 CES의 교착점이 AI더라고요. 이게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가장 강한 주가 흐름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PC에 AI 칩을 심으면 그것도 이제 온 디바이스 AI에 그렇죠. 속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온 디바이스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온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 시장의 새로운 성장인 또 거죠. 성장이고 예. 이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상승 트리거가 되는 예, 거죠. 그럴 수 있지 않냐 이런 예. 의견들이 있는데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4사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2024년도에 수익성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AI 칩을 얘기를 하면서 PC용 AI 칩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동안에는 이제 AI 칩 얘기 나오면서 뭔가 핸드셋 쪽이라든지 뭔가 모바일 디바이스 쪽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PC용 AI 칩을 얘기를 하면서 PC에 대한 교체 수요라든지 아니면 신규 수요가 발생이 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UBS에서 올해 탑픽 기업을 델을 꼽았습니다. 델. 델. 예, 글로벌 이제 예. PC 제조 회사죠. 델을 네. 꼽은 게 그냥 꼽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동안에 뭔가 이제 교체 수요가 상당히 조금 저조했었던 PC 시장에 대한 이제 활개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재개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전반적인 IT 산업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고요. 삼성전자가 뭐 우리가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약간은 좀 어두운 그런 이제 면을 좀 보여드리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2024년의 수익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기서 해결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CES에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뭔가 이제 냄새를 좀 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들이 좀 조성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어닝 쇼크에 가까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영업이익이 3천억대로 직전 분기 대비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RA 보조금은 여전히 2,500억 원대 뭐 괜찮은 수준을 많이 받았는데 전기차가 잘 안 팔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기차가 안 팔렸다는 표현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배터리 가격 우리가 말하는 소재 가격 자체가 내렸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 LG엔솔루션의 4분기 실적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크게 삼성전자보다는 나아요. 왜 그러냐면 나다는 면이 어떤 거냐면 네. 삼성과 하이닉스가 앞으로는 부담인 겁니다. 실적 발표할 때부터 나아지는 속도가 나쁘다면. 근데 이건 이제 LG는 근데 4분기만 놓고 보면 또 AMPC 빼고 나면 1,000억도 안 돼요. 그러면 연간으로 놓고 보면 2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미 컨센서스 자체가 낮춰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월 중에 에코프로 그룹도 실적 발표 추정치가 나올 건데 시장은 이미 그 부분까지 묻어 있다는 거고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보냐면 4년도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 배터리 전체 캐파 자체는 계속 증가를 합니다만 가격 프라이스는 계속 내려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 쪽에서 바로 시장에서는 이미 2차 전지 관련주 쪽에서 우리가 마음이 급한 거지 1분기나 2분기에 가시적인 실적 턴어라운드를 바라지는 않는 겁니다. 않는 거고 LG에너지솔루션이 주가가 조금 최근에 부진한 거 있는 거는 이거는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지금 얼티엄 셀즈를 같이 하는 GM 같은 경우도 이 AMPC에 대해서 자꾸 나눠먹기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이게 이제 지난해 하반기에 잠깐 나왔는데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합작법인 할 때 5대5 지분 투자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AMPC 보조금 이 받는 것 자체는 세액 공제하는 거를 뭐 GM이 더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물론 이는 결정은 안 나고 날 가능성도 낮긴 낮습니다만은 네. 오늘 지금 나오는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외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배터리 리튬 소재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24년도 바라보는 글로벌 전기 시장의 성장 속도를 놓고 보면 대부분 높게 받아야 30% 정도거든요. 네. 근데 2차 전지 주가들의 밸류 자체는 이미 30이 아니라 100% 50% 이상을 보고 베팅해 왔기 때문에 조금 내려와 있는데 한편으로 놓고 보면 다시 싸지는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보는 최소한 1분기에는 오히려 2차 전지주에 대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대한 쇼크에 대한 영향력은 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실적이 최근에 좀 부진하게 나오긴 하지만 이미 주가에는 어느 정도 이게 반영이 돼 있는 레벨이라는 말씀이에요. 반도체에 비해서 좀 그런 부분은 좀 다르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괜찮게 나왔습니다. 저는 더 안 좋게 봤거든요. 더 괜찮게 보이셨어요? 더 안 좋게 봤었다. 이게 무슨 예. 얘기냐면은 그 LG에너솔루션이 그 AMPC를 빼게 되면은 그 올해 4분기랑 내년 1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랑 올해 1분기 한 상반기까지는 남는 게 없을 수 있다는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작년에 그 UAW 파업 이후에 그 GM 쪽에서 그 10월달 전만 해도 LG 엔솔 쪽에다가 있는 물량을 다 달라고 막 그렇게 막 재촉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파업 일정이 딱 나타나고 또 이제 그 IRA법에서 그 보조금을 자동차 구매 시점에서 이제 그 지급하겠다고 이제 세부 조항이 나오면서 갑자기 스탠스가 바뀌었습니다. 좀 출시를 좀 전기차 신차 출시를 미루거나 이러면서 네. 물량을 좀 더 그 슬로우다운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들이 지난 3분기 실적 그 컨콜할 때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게 우려가 좀 반영됐다고 보는데 영업이익률이 뭐 그 4%대가 나왔죠. 근데 이제 저는 AMPC를 왜 굳이 빼고선 영업이익률 계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결국 다 영업이익 잡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세액공제 받는 거 AMPC 받고 AMPC가 이제 IRA 보조금이죠? 네, 그 세액공제 받는 거 이게 사실 이거 기대감을 갖고선 앞으로 그러면은 증설하면은 얼마큼 더 세액공제 받아서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 이거 다 기대감을 갖고선 투자를 하는 건데 네. 굳이 뭐 이거를 왜 따로 계산해서 이거 빼면 실제 돈 이거밖에 안 남는다. 2,501억인데 그 AMPC 빼니까 실질적으로는 영업이 뭐 880억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이유는 없다고 봐서 이것도 다 회사에 들어가는 실적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더더욱 커질 거다라고 보고 올해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완성차 기업들이 시차가 오늘 대거 나올 것이고 또 이제 전기차 구매 시점부터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 미국과 이제 유럽도 지금 다 보조금을 이제 다 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좀 연말에 그 슬로우 다운했던 것들이 올해 이제 상반기를 거쳐서 올해 이제 어느 정도 빠르게 회복되는지는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리튬 공급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있는 것 같던데 지금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를 리튬 공급량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기존에는 사실 우리가 리튬이 뭐 좀 공급이 넘쳐나서 문제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이게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시?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업계 내에서 네. 여러 가지 이제 뭔가 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업계 전망들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전제되는 조건이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동안에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상당히 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가 2021년도 이후서부터는 굉장히 좀 급감하는 이제 그런 그림들을 좀 많이 그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전기차 OEM들의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 좀 드렸듯이 전기차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저는 수요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매자들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들인데 그 구매자들의 저항을 발생시키는 게 저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아마 글로벌 OEM의 이제 전반적인 이제 가격 전략들을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라인업이 굉장히 좀 많이 다양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우리가 엔트리카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전기차에 대한 라인업 자체가 2024년도 이후서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되면 자연스럽게 현재 지금 개발되어 있는 리튬 광산에서 생산되고 있는 리튬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업계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러한 얘기들이 좀 나와줬다라는 부분들은 어찌됐든 2차원지를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는 뭐 좋은 시그널?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뭐 에코프로도 뭐 니켈, 리튬 이런 핵심 자원 확보를 위한 뭐 글로벌 자원실을 이번에 좀 새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투자자들한테 혼란을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한 증권사 보고서는 또 어떻게 나왔냐면 리튬 가격이 유의미하게 지금 반등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목표 주가를 한 낮춰 잡았거든요. 몇만 원 정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그 목표 주가야 뭐 주가 내려가면 내리는 거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건데 네. 제가 왜 이렇게 선문답처럼 이야기를 드리냐면 목표 주가라는 건 이제 회사의 현재 실적을 보고 향후에 이런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요 경기 전망들의 어떤 보고서를 많이 볼 겁니다. 근데 지금 리튬 가격이 많은 다운사이징 되는 그 출발점은 전 중국에 있다고 봅니다. 중국의 과도한 이제 과열 생산 출혈 경쟁이 된 거죠. 결정적으로는 중국도 이제 뭐 전기차 침투율 자체는 두 자릿수가 훨씬 넘는 거고 아마 거기에는 가장 나쁜 우리 표현으로 하면 나쁜 거, 중국 표현으로 하면 좋은 게 비아디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비아디가 월간 3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시장에 풀어내고 자체적으로 호주라든지 또 남미 쪽에도 이제 리튬 광산 자체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중국산 이제 공급 과잉 자체가 한편으로 놓고 보면 이런 가격 흐름을 가져오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말하면 삼원계 이런 걸 떠나가지고
아주 좀 큰 관점으로 볼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올해 이제 미국과 또 미국의 대선도 있고 합니다만은 큰 트렌드 자체는 2020년 전후 코로나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는 자원의 무기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은 그 가격 때문에 주가가 좀 내려가고 가겠습니다만은 자원의 무기화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도 칠레라든지 호주라든지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인도네시아 쪽으로 계속 투자를 강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중국화로 가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지금 만약에 포스코 홀딩스의 가격을 조금 다운사이징하는 보고서에는 아마 표면적으로 티는 못 내지만은 물적 분할한 철강에 대한 비즈니스까지 포함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 부분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정권사의 의견은 뭐 누구나 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희일비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 흐름이 뭐 연초 들어서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 종목은 단연 뭐 파죽지세다 이런 말이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있잖아요. 그 외에도 지금 뭐 한진칼, 알테오젠 앞서 이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통점이 있죠. 페낙괴라는 편하게. 예, 패시브가 나온 괴물이다.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 그러는데 예. 부장님이 이거 지난주에도 계속 강조를 하셨던 그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시장 트렌드 중에 하나가 저렇게 이제 시장이 이제 그 좀 그 순환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네. 어떤 그 이벤트를 가지고 이제 시간적인 딱 제한이 있는 마감이 있는 그런 이벤트를 뭐 베팅하기 좋은 게 딱 그런 MSCI 편입 이슈 종목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도 그렇고 한진칼도 이제 강한 이유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다만 이제 에코프로 머티의 변수는 저게 이제 과연 라지 IPO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거든요. 네. 이게 이제 거래일수가 부족할 수 있어요. 만약에 라지 IPO 인정 못 받으면은 이게 라지 캡 편입이 안 되게 되면은 좀 거래일수 부족으로 불발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2월달에 안 되면 5월달에 되겠죠. 뭐 그러면 오히려 좀 더 그 수급 이벤트가 더 연장될 수는 있는 그런 게 있고, 한진칼이 거의 된다고 보시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편입, 그러니까 2월 말까지 만약에 2월 13일 발표돼서 포함이 되면은 말까지는 잘 끌고 가서 그때 종가에 매도하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고, 머티리얼도 마찬가지고 알테오젠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그래요? 좀 반반인 것 같고.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시가총액도 그렇고 유동 시가총액도 이게 다 애매해요. 그러니까 확률 좀 반반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부족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주가에서 거의 한 30% 앞으로 더 올라가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두산 로보틱스는 불발 가능성이 높다. 봤을 때는 지금 높은 거는 한진칼,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알테오젠 반반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패시브가 나온 괴물이라는 표현이 뭐 긍정적인 어감으로 쓰이는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MSCI 편입 기대감이 지금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거다라고 한다면 편입이 혹시 불발되거나 혹은 편입이 되고 난 이후에는 또 조정해서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뭐 시장에서 이제 패시브 자금이 들어가는 게 가장 무서운 게 그냥 뭔가 밸류라든지 이런 걸 무시한 상태에서 엄청난 속도로 물량이 들어가다 보니까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 수급의 공격이 좀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전이죠. 그러니까 기대감들로 인해서 이게 편입이 될 거야라는 생각으로 이제 매수가 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인덱스라든지 아니면 어느 쪽에 좀 편입이 됐었을 때는 그때는 공매도 같이 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공매도는 없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그러한 이제 제도적인 전체적인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가 같이 나와줄 수 있다. 그렇더라고 하면 실망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차익성 매물들이 쏟아질 수 있는 상황들이어서 네. 아마 그 이전까지의 기대감들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구간인 거지, 실질적으로 편입되고 나서는 아마 제대로 된 시장에서의 평가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이달까지는 좀 해볼 만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편하게? 그럴 리가요. 아닌가요? 매체에서 페낙괴라는 단어가 나온 지가 벌써 2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들어가면 늦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에코프로 머티와 한진칼은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이 종목들은 생각보다 2월 13일 발표 전까지 상대적인 종목보다 강할 수 있다, 이 관점이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머티나 한진칼이 편입 후보가 유력하다고 해서 지금부터 한 달을 바라보면서 투자하는 거는 시장은 이제 이 반영이 돼 있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사실 그 수급 자체는 지난해 22년도 1월 달인가요? 그때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작년도 8월 달 에코프로의 경우에서 우리가 늦게 봤습니다. 하다가 발표되고 실제 편입일은 월말인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지금 에코프로 머티 10조 원이면 코스피 기준으로 30위권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MSCI PM 지수에 딱 들어가는 순간 비중 자체는 점으로 찍혀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큰 관점의 시장에서는 뭐 MSCI 이모를 추정하는 게 몇 조 달러 몇 조 달러 나오는 건데, 어떻게 보게 되면 거기 딱 들어가면 동네 형이
들어간 순간부터 쭉정이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이 너무 좀 그럴 수는 있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패시브 자금은 그 전에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유력한 후보라고 거론되는 에코프로 머티나 한진칼은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는 거고 기타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이라든지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 이제 개별 모멘텀의 흐름에 좀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도 봅니다. 예. 우리 시청자 박혜련님께서 알테오젠은 좀 다른 모멘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데 아마도 뭐 코스닥에서 시총 순위가 올라가면서 오는 뭐 기대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작년 이제 그 4분기에 그 회사에서 이제 기술 수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4분 연말에 되지 않겠냐가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붙어서 올라갔었던 것도 있고 다만 이게 연말 지나서 안 나오니까 연초 좀 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내 시가총액 비중이 낮아졌고요. 또 네. 이제 포스코 DX라든가 이런 이제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하위에 있는 종목들 다른 이 코스닥 상장이 그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비중이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효과도 있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비중이 확 줄어들면서 그만큼 비중이 채우는 효과도 있었고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두 개 있었고 또 이제 최근에 MSCI 얘기도 나와서 여러 가지로 수급 이벤트가 가장 좀 복합적으로 가장 많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MSCI 편입은 가능성이 높지 않아 반반이다 이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이 오늘 가장 두각을 드러냈던 섹터가 이제 항공주였는데 사우디가 원유 가격을 인하를 했다라는 겁니다. 워낙 뭐 여행 수요가 요즘 폭발적이기도 한데다가 이 항공주의 강세 조금 더 이렇게 추세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지 최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단기적인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서서도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해드릴 때 주가가 부담이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시게 되면 최근에 여행주라든지 뭐 대표적으로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빨리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LCC 관련된 종목군들,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는 네. 어제하고 오늘 굉장히 좀 크게 급등을 하는 그림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었던 종목군들이 지금은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는 거고 그 와중에 또 운이 좋게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하늘이 도와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유가까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항공 물량이죠. 예, 물량에 대한 이제 증가 부분들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운임 자체가 조금 올랐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네. 가격적인 부담감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나아졌었고 이게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로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되면은 자연스럽게 경기가 살아나야 됩니다. 뭐 단순하게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뭐 비행기가 많이 뜰 수 있는 상황들은 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요즘 뭐 네. 여행 소비는 안 해도 여행은 간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12월 달 데이터를 좀 보시게 되면은 가까운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살아났어요. 근데 지금 중장거리 쪽으로는 지금 감소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데이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이제 1월 달, 2월 달에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정점을 찍고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항공주도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부담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그럼 최 같습니다. 대표님의 말씀을 빌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대형주보다는 항공주도 좀 LCC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착시적인 내용인데 네. 최근 하반기 데이터만 놓고 보면 우리가 말한 제주항공이나 진해 같은 LCC 이용자 수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보다 넘어갔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단거리 노선이 여행 비중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일본이 되는 거죠. 24년도도 23년도만큼 일본 쪽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간다면 이 데이터가 유지가 되겠지만 사실 궁극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제가 LCC의 이용자 수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대형 항공사보다 격차는 좁혀집니다만은 거기에서 이제 편가르기 그러니까 LCC가 더 좋다고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생각이 좀 재고가 필요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24년도도 공항 이용자 수나 여행 편수는 증가한다는 거고 항공주 실제 가장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변수 유가와 환율의 안정성이 전년 대비해서 견조하다는 겁니다. 이게 플러스 알파 두 개의 바로미터 한진칼의 주가가 중심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2월 초순에 예정돼 있는 EU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이슈까지 있다 보니까 업계 전반적으로 매기세가 붙어 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항공 쪽에서는 가장 최대 수혜가 한국공항 그게 최대 수혜인 것 같고요. 그게 요즘 주가 보면은 놀랄 정도로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공항 이용객 수가 늘수록 어느 항공사
상관없이 이제 특히 뭐 대한항공의 이제 그 지상 업무를 다 담당하는 게 한국공항이라서 그게 가장 큰 수혜라 보고 있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이제 사실 이제 거의 아시아나 거의 껍데기만 남는 수준으로 합병 수순을 간다고 하면은 밸류에이션 분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 2025년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영업이익의 합계가 한 2조 정도 됩니다. 예. 이게 증가가 안 하고 계속 플랫으로 가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실적이 내년 정도 피크로 해서 2025년도로 오히려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합산으로 대략 2조 정도 나오는데, 이게 영업이익 배수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채 비율을 감안하면 5배 정도로 적당하게 보면은 한 10조 정도를 시가총액 적정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지금 대한항공 시가총액이 한 8조 3천억 정도 되고 아시아나가 한 8천억 정도 되는데, 그럼 9조 정도 되는데, 유증 물량 때문에 이게 한 1조 5천억 또 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대략 한 10조가 넘어가면은 밸류에이션은 좀 목에 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시아나라든가 대한항공, 이 대형 항공사는 밸류가 싸지 않다라고 봤을 때는, 항공주 보시는 쪽은 뭐 그 유럽 쪽 운수권, 노선 운수권을 이용받을 수 있는 티웨이 항공이라든가 LCC 위주로 만약에 하신다면 그 LCC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규제를 피해서 어떻게든 중국으로의 수출 활로를 뚫으려고 하는 것은 중국이 변함없이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기 때문일 겁니다. 중국 정부가 어제 이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회복을 올해의 제1추진 과제로 삼겠다 이렇게 밝혔죠. 과연 그 결실을 우리도 좀 나눠 가질 수 있을 것인지, 자동차와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나머지 산업들의 성장을 위해서 올해 아마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통 이 강준혁 전문가와 내일 한번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내일은 아주 특별한 손님도 한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